정부가 정부 첫 예산을 지난해보다 7.1% 늘린 42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어제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네, 큰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맞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토목 건설에 쏟아붓던 예산을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노동하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12.9%를 차지하고 SOC 예산을 20%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무원 15,000명 증원이라든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예산을 확정한 것.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도 한번 간단하게. 연어가 이 회귀할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 프로입니까? 보통 이제 북미 같은데 0.2%인데 우리나라 태화강은 0.02%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연어 풀어놓기 예산이에요, 이게. 소득주도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임금소득이나 복지수당을 늘려가지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 중간에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항공사 직원이 가짜로 임신해가지고 수당 타 먹은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많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실제 아주 극소수가 다시 투자로 가더라도 산업 구조가 왜곡돼요. 아주 초기 산업 단계가 아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 투자, 또 어떤 R&D 투자, 기간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산업 구조들을 미래지향으로 이렇게 쭉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 소비재 부분에 어떤 쓰여질 그런 예산들이 주가 되면은 지금 R&D가 하고 SOC가 투자가 추가로 안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 있던 것도 이제 사그라들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로 사실은 먹고 사는데, 이런 수출의 방향에 있어서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바꾸는 그런 문제는 있으나, 이거가 이제 앞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위대한 이 실험에 대해서 성공하면은 경제 교과서 다시 쓰겠지만, 실패하면은 상당히 문재인 정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어떤 미래가 예고되기 때문에 좀 암울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SOC 자본이 지금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에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뚝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저성장 국가로 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 취했던 정책이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성장이 멈춘 이후에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진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성장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마냥 반대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야당들이 공약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과 직결된 곳에 있는 공무원 증원들은 그때 다 지금 현재 야당들도 대선 공약을 했었었고, 특히 아동수당이라든가 이 복지 재원 또한 야당 대선 후보들이 다 공통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정치 공세로서 이렇게 반대만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예전에 이념과 진영 대결에서 후진국형 정치에서 이제 내가 낸 세금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선진국형 정치로 바뀌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낸 세금을 일자리와 복지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 정권이 얘기한 대로 순성장을 위해서 예산을 SOC라든가 기업의 혜택과 지원을 위해 중심으로 쓸 것인지에 놓고 여야가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도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들을 준다라면 훌륭한 예산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복지 예산 늘어나면 좋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도 야당이 무작정 공격을 못 하겠지만 증세 입법 결국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라는 그 증세 부분에서 가장 큰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마땅히 지금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제 올바른 지적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예컨대 증세 안 해도 내년에 이제 세수가 더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상당히 이제 이 법으로 세금 액수 세율을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실제 그 경제라는 게 경제 정책과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정하게 그 재투자, 예. R&D 투자, SO 투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국제 경제의 어떤 그 호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정한 부분 세금이 더 늘리는 겁니다. 예. 자, 이 효과를 보고 현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수출을 배제하고는 이 경제가 운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안 하고 정말 내수에만 의존한다면 현재 우리가 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갖고 있는 차 한 대씩, 예. 자기 집 한 대씩 아마 지금 못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말은 좀 그럴듯하게 사람 중심, 내가 낸 세금 내가 돌려받고 이거 언제 어떤 정부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다만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두느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망치를 사주느냐 예. 이런 것의 차이였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말로 하나 좀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홍보 효과로 마치 그 대단한 뭐 이 경제 정책의 전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안 맞고 제가 볼 땐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앞으로 이게 세금이 더 거친다라는 얘기는 너무 낙관적이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마치 진보 정책의 어떤 그 이 상당히 대단한 뭐 발상의 전환인 것처럼 예.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차명진 의원님 말씀 일부분 동의합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서 당장에 내년하고 그 내후년에 1, 2년간의 세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만 해도 부자 증세라든가 그 자연 세수 증가분을 합쳐서 한 26조 원 정도를 추가로 더 거둘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전체적으로 그 복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자 증세만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 중장기적인 그 보편 증세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전제는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면 뭐 2, 3년 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많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는 뭐 중장기적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권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담론화해서 이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라고 하기도 이제 좀 그렇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하고는 2분 걸렸는데 예. 홍준표 대표하고는 20분 걸렸다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밀담이. 그러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둘이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던 거 보면은 전국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압축적인 그런 어떤 그 공동생활, 훈련 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잖아요. 예. 현재 이분들이 이제 그런 처지입니다. 첫 번째 동병상련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이제 낙방거사라서 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당 내외에서 소위 말하면 패배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많이 본인들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서로가 동병상련을 느꼈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렇게 다시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전국이 오히려 그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침잠해 있다가 지금 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선 혹시 2라운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폐품 취급을 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네. 어떤 그 야당의 어떤 그 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서로 반갑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경쟁도 할 거고
선명 야당 경쟁도 할 거고 일정한 부분 공조도 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영역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0분이 아니라 2시간도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선 2라운드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그러면 1라운드 때 기억을 안 떠올려 볼 수 없습니다. 토론할 때 분명히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당시 두 분 다 후보였을 때 쳐다도 안 봤어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십시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다툼을 하셨는데 아 이게 또 정치라는 게 또 보니까 어제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궁하면 통하고 예. 과부사정 호래비가 아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대해서 야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힘을 한데 모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았다. 즉 공룡 보수 야당의 탄생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는 모습보다는 홍준표 대표나 이해훈 대표를 만나는 모습이 국민들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럽다. 예. 보수 야당의 연대가 더 자연스럽다 할 정도로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노선은 확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3년 후에 총선 그리고 4년 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보수 야당은 단일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 시금석이 아마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네. 이 공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연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서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1야당이고 이제 국민의당은 제2야당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언제든 와라. 국민의당 역시도 어느 정도 생각이 맞는 부분은 같이 해보겠다. 이 보수 야당들 사이에서는 또 바른정당의 캐스팅 보트가 되는 어떤 역할을 크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부터는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존립 근거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바른정당 내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뭐 연대파, 그다음에 한국당으로의 돌아가자는 주장하는 예. 파, 뭐 내지는 독자파 이런 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치 자체가 일정하게 이제 시장에서 상품 선택과도 같은 논리인데 어떠한 부분이 하나만 우월하더라도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소비자가 쏠리듯이 예. 현재 지금 바른정당이 그동안 나름대로의 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정한 부분 중도 자체도 오히려 그 국민의당이 흡수를 하는 어차피 처음부터 보수였던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흡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쓸데없는 말 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버려라. 언론에 대해서도 잘못할 땐 패는 게 정보기관의 일이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상징하는 자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재판부에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에 주목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 같고요. 예. 다만 대선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인데 거기에 아마 재판부가 이번에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전체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그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예. 녹취록의 주요한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도움될 부분들을 찾아봐라.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그 국정원이 다 공천을 다 했다라던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는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비밀리에 모든 걸 진행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녹취록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거 개입한 여부로 볼지 아니면 정치 개입으로 국한지을지에 따라서 아마 오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검찰의 구형 5년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더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실제 현재 집행 그러니까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니까 그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양우 두문정 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